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지난 한 주 뉴욕 증시는 최악의 한 주를 보냈습니다. 주요 지수가 일제히 좀 타격을 받아가는 모습이죠. 유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금리도 올라가고 연준의 셧다운에 대한 우려부터 파업의 장기화까지 우려할 요소들이 가득합니다. 이번 주에도 역시나 우리가 주목할 만한 그런 이슈들도 있는데요. 그런데 또 국내는 이제 추석 연휴 긴 휴장에 들어가게 돼서 더 고민이 많이 되는 한 주인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미리 좀 대비를 해야 될까 많은 분들이 고민하실 것 같아요. 불확실성을 좀 피하고 싶어서 매도하고 일단 이익을 챙겨 놓고 가자라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지금 꽤 많이 떨어졌으니까 저가 매수 기회다. 사놓고 가자라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될지 함께 고민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주신 주요 이슈들 같이 정리해 가도록 하죠. 지난 금요일장 복귀부터 하겠습니다. 이날도 또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전거래일과 일주일 내내 보여줬던 흐름 대비해서는 낙폭이 좀 축소되는 모습이었죠. 코스피, 코스닥 각각 0.3% 내외 하락을 나타냈습니다. 상승 종목 수로는 많지 않았습니다. 상승 종목 비중이 양지수 모두 33% 정도 됐고요. 코스피는 거래 대금이 7조까지 떨어졌습니다. 9조, 8조, 7조 6천억, 그 다음엔 7조까지 내려오네요. 상승 종목 수는 적었고요. 코스닥은 기관이 6거래일 만에 매수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자, 지난주 내내 특징이 하락하는 종목 개수가 1000개가 훌쩍 넘어갔다라는 겁니다. 고금리 장기화 우려감이 지속적으로 지수를 압박했고요. 그나마 오전 대비 1% 정도 빠졌던 오전 대비 낙폭을 줄일 수 있었던 것은 개인들의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됐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수급적으로 우호적이진 않았습니다만 경기 방어 섹터로는 매수를 보였죠. 금융, 보험, 통신 등이 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가장 좋은 흐름을 보인 섹터 꼽으라면 단연 금융주 꼽을 수 있겠죠. 자, 이날 낙폭이 축소됐던 이유들을 찾아봤습니다. 일본에서 YCC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내놓을까 많이들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라는 결정을 내렸고요. 외환시장에 구두 개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국내에서 환율이 떨어진 영향이 낙폭 축소에 긍정의 요소가 됐겠죠. 그리고 유가 안정 기대감이 일부 등장했습니다. 물론 단발적이겠죠. 호주 LNG 노조 파업 중단 합의가 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고요. 중국 정부가 민영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주말을 앞두고 주말에 부양책이 있을 것이야라는 기대감이요. 그러면서 중화권 증시가 모두 반등을 보여줬고요. 그 덕분에 국내장도 낙폭을 축소했습니다. 자, 괜찮았던 섹터로 보신다면 로봇이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IPO가 흥행을 보였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미용기기 쪽도 좋았죠. 중국의 관광객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소비하는 쪽 K의료관광 이야기, 문체부에서 이런 쪽을 좀 활성화시키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도 영향을 줬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실적이 받침이 되는 섹터다 보니까 반등을 줄 때 조금 더 우선시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변압기 쪽도 일진전기 등을 필두로 해서 변압기나 송배전 쪽이 그래도 괜찮았는데요. 이쪽의 수출 데이터나 단가가 계속 좋기 때문입니다. 개별 종목들로는 LG 디스플레이 혹은 에코프로비엠과 LG 엔솔, SK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등 일부 HBM도 올랐습니다. 삼성이 TSMC보다 먼저 4나노 양산할 거다 이런 기대감이 일부 단독 뉴스로 나온 영향이 되겠습니다. 자, 지수 하락폭으로 보면 나름 양호했습니다. 하지만 상승 종목이 더 많은 섹터가 전무했어요. 그러니까 종목으로 봤을 땐 여전히 부침권역에 들어가 있다라는 게 되겠죠.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추석 이후에 떨어져 있는 거래 대금이 실리면서 반등하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난주 내내 시달리고 꽤 내려오다 보니까 지금이 매수 기회일까 이런 고민들을 생각보다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슈들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죠.
두산 로보틱스가 21일, 22일 해서 이제 일반 투자자 청약이 완료가 됐는데 청약 증거금 33조, 그리고 참여한 인원이 무려 150만 명이 됐다라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올해 IPO 종목군들로 쭉 놓고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 성적인 거죠. 물론 과거에 LG 엔솔 막 100조 몰렸던 거 대비해서는 미약할 수 있으나 올해로 놓고 봤을 때는 꽤나 큰 이슈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봇주에 대한 기대감이 나왔던 거고요. 이번 주까지 이어질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이제 남아있는 IPO 대여 종목 중 하나가 바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입니다. 하이니켈 전구체를 생산하는 회사이죠. 전 오너 리스크로 인해서 그동안 조금 이 상장에 대한 이슈가 지연됐던 바가 있었는데요. 거래소 상장 예심이 통과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결국 연내 상장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인데요. 이 이슈가 부각된다면 에코프로 그룹주 등 영향권에 들어갈 여지가 있습니다. 체크하시죠. 자, 계속해서 지금의 매수 기회일까? 많이들 고민하고 계실 겁니다. 일단 NH투자에서는 매수 기회다라는 의견을 주네요. 지금이 주식 비중을 확대할 마지막 기회다라고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4분기에 8월 고점을 상향 돌파할 것으로 예상한다라는 이야기고요. 정말 매크로적 측면부터 내년도 전망까지 엄청 긴 페이지의 보고서를 냈는데요. 국내에 영향을 줄 만한 딱 한 판만 들고 온 겁니다. 한번 보고서 따로 찾아서 읽어보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미국이 재고 재축적하는지와 반도체 수출 증가를 확인할 필요는 있겠으나 상반기에 테마 순환이 엄청 빨랐던 것 대비해서 이제 하반기는 로봇이나 AI 이런 쪽에서 수익 난 것들 확정하고 대형주 쪽으로 관심이 옮겨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형주로는 반도체, 인터넷, 헬스케어, 그리고 배당 쪽에서는 자동차, 은행, 해외 수주 모멘텀으로는 해외 건설, 건설기계, 원전을 꼽았고요. 중국 인바운드로는 면세점, 카지노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각 대표 종목군으로 매력적인 종목들을 이렇게 잡아줬네요. 지금 지수가 꽤 많이 흔들림을 보이다 보니까 많이들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평가되어 있는 대형주를 사야 될 것인가, 아니면 AI, 로봇, HBM 이런 쪽에서 주도 테마를 보였던 쪽에서 많이 빠진 종목으로 단기 반등을 노릴 것인가, 아니면 안정적인 배당 쪽으로 관심을 둘 것인가. 투자자의 성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적절하게 좀 포트를 섞어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라는 전문가 의견이 많죠. 일단 최근 출연자들의 기조로 느끼기에는 많이 빠져있는 대형주, 저평가 종목들로 관심을 이동시켜보자라는 목소리도 꽤 많이 나옵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간 허락하면 전략 챙길게요. 자, 미국으로 갑니다. 연준 인사들의 긴축에 대한 발언 등이 이제 추가가 됐죠. 연준 이사인 미셸 보우만도 인플레 너무 높으면 금리 인상해야지. 또 샌프란시스코 메리데일리 연은 총재는 인플레이션 승리 선언할 수 없다. 수잔 콜린스도 금리 이전 전망보다 더 높고 오래 유지될 거야 라며 인상에 대한 코멘트와 고금리가 장기화된다라는 이야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연준은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시장은 11월도 12월도 모두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동결을 쭉 끌고 가다가 내년 하반기에 결국 인하에 들어갈 것으로 보는 시각이 압도적이네요. 그러니까 연준과 시장은 조금 다른 쪽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던 거죠. 다만 뉴욕장에는 긴축에 대한 발언 등이 부담스럽게 작용하긴 했습니다. 거기다가 지난주부터 해서 계속해서 셧다운에 대한 불안감이 점점 고조되고 있죠. 미국은 새 회계 연도가 10월에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9월 30일까지 예산 법안이 통과돼야 되는데 지금 상하원 가결된 세출 법안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셧다운에 대한 우려감이 커질 수밖에 없죠. CNBC에서는 셧다운이 몇 주간 지속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는 셧다운이 발생할 경우 매주
경제 성장률이 0.2% 줄어들 것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폐쇄되는 기간이 셧다운이 장기화될 경우는 연방정부의 예산을 전혀 사용할 수가 없죠. 교육, 의료 등등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은 수십만 명이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당연히 경제적인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고요. 셧다운이 될 경우 경제 지표가 발표되지 않다 보니까 FMC도 그렇고 정책 결정에 난항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셧다운에 대한 우려감이 점점 커지고는 있는데 과거의 흐름을 돌아봤을 때 역사적으로 셧다운 이슈는 언제나 생각보다 그리 길지 않았었다라는 목소리가 있죠. 그리고 임시 예산안 통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제어될 여지는 있다라는 목소리입니다. 다만 이게 엄청 길어질 경우에는 당연히 시장에 부담이 되겠죠. 이 셧다운 내용이 우리 추석 연휴 끼고 이제 결과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그 여파 등이 더 심화될지 아니면 완화될지 그때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연휴에도 이 뉴스는 잘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자, 뉴욕 3대 지수 모두 다 떨어진 채 거래 마쳤습니다. 셧다운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유가, 연준의 긴축, 그리고 전기차 쪽의 하락 등이 영향을 주면서 결국 내렸죠. 사실 장 초반에는 반발 매수로 인해서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는데 장 후반에 연준 인사들의 긴축 발언과 테슬라 등의 하락이 영향을 줬습니다. 자, 10년물 국채금리는 그래도 나름 안정을 찾았습니다. 4.5에서 4.436으로 일단 좀 떨어지는 흐름을 보여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여전히 여러모로 부담스러운 요소들이 많았죠. 그래도 반도체 쪽은 힘을 내줬습니다. 미국의 상무부 반도체법이 확정이 됐습니다. 기존의 가이드라인이 이제 규정화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라는 평가 속에 엔비디아, 마이크론 등의 반도체주가 올라주면서 그래도 시장의 낙폭을 제한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이제 외국인 투자 한도 완화 검토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알리바바, 바이두와 같은 중국 기업들 흐름도 괜찮았죠. 반면에 전기차 쪽은 영 부진했습니다. 시티에서 중국 판매량 테슬라가 둔화됐고 3분기 차량 인도도 둔화될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등장했죠. 테슬라가 4% 빠졌고요. 다른 전기차 밸류체인도 같이 밀려났습니다. 자동차 파업도 포드 쪽만 제외하고는 점점 그 영역을 확장해 나가겠다라는 목소리가 나왔기 때문에 자동차와 전기차 쪽 포드를 제외하고 전반이 좋지 못했습니다. 또 하나의 키워드로는 우라늄 가격이 12년의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을 넣어봤는데요. 이것은 한 달 사이에 우라늄 시세를 계속해서 정리하고 있었는데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미국 상무부가 반도체법 가드레일 규정을 최종안 발표했죠. 내용은 심플합니다. 보조금 받는 기업들은 우려국가, 그러니까 중국을 겨냥한 거겠죠.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 능력 확장해선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초안이 유지됐기 때문에 그래도 불확실성을 덜었다라는 평가이고요. 3월에 제시했던 내용 대비해서 일부 규정이 살짝 완화됐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쪽이 나름 힘을 내는 모습이 있었죠. 엔비디아, 브로드컴, AMD, 마이크론, 랩리서치 시장 대비 선전했습니다. 다만 인텔은 EU 독점금지 벌금을 좀 부과받으면서 1% 정도 하락했네요. 국내 반도체 쪽도 조금 나아지는 흐름을 보일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고요. 자, 시장으로 봤을 때는 애플 비교적 견조했고 반도체 괜찮았죠. 반면에 테슬라를 필두로 한 전기차 쪽 전반이 부진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포드만 조금 양호했죠. 그리고 정부가 셧다운이 될 경우 방위산업 쪽 예산 집행 이런 쪽이 좀 힘들 수 있다라는 지적이 나왔고요. 방산주들도 다소 부침을 겪었습니다. 자, 괜찮았던 쪽 보신다면 상승률로 봤을 때는 테마 상승 1위권에 들어가 있었던 게 바로 우라늄입니다. 9월 19일에도 예사롭지 않은 우라늄 가격을 살폈던 바가 있었죠. 우라늄 가격이 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파운드당 20달러 정도에서 65달러로 올라왔고 지금 시장에서는 100달러에 대한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원전 가동을 늘려가고 있고 여기에 SMR까지 더해진다면 우라늄에 쓸 일이 많아진다라는 거죠. 러우 전쟁 장기화 이슈, 겨울이고 러시아의 에너지 갑질, 또다시 원전을 쓰겠다라는 니즈를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라늄 부족
하락할 것이다 라는 예상 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한 3개월 사이에 우라늄 가격이 정말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에서도 미국장에서 우라늄 관련주들이 너무나 좋은 시세를 내기도 했죠. 파이낸셜 타임즈가 지난주에 냈던 보고인데요. 2030년 중국에서 새로운 원전 32개가 건설될 거고 각각 100톤의 우라늄이 필요하다. 그만큼 우라늄은 많이 쓸 것이다. 이런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국내에서도 원전 쪽 체크가 필요한지 지켜봐야겠네요. 에너지 부족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에너지 관련한 뉴스들이 은근히 좀 눈에 많이 띕니다. 코트라 워싱턴 무역관에서 미국 태양광 시장이 2050년까지 10배로 클 거다. 그런데 미국이 폴리실리콘 쪽이 약하니까 한국에서 수출이 있을 것이다. 뭐 이런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OCI 홀딩스 좀 봐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얼마 전 미래에셋에서 보고 내놨죠. 수급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서 목표가 그날 기준으로 해서 상승 여력이 95%는 더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이후로 주가가 계속된 강세를 나타냈어요. 지난주 시장이 그렇게 밀리는데 이 OCI 홀딩스가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계속 올랐더라고요. 어느덧 OCI 홀딩스에 대한 일부 기대가 생겨났는데 기대를 유지해야 될지 궁금해집니다. 폴리실리콘 가격이 계속 눌려 있었는데 사실 이것은 중국의 증설 문제였고요. 비중국의 폴리실리콘 가격은 꽤나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공개 매수 현물 출자 이슈가 해소됐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정당한 펀더멘탈로 평가받을 수 있는 시기라는 거죠. 관심 가져도 될지 OCI 홀딩스 궁금해집니다. 자, 그리고 엔터가 지난주 많이 빠졌습니다. 블랙핑크 관련한 이슈 영향이었겠죠. 그와 같이 해서 투자 심리가 꽤 위축됐는데 하나증권에서 이럴 때 비중 확대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세 가지 이유는 컴백과 신인, 밸류인데요. 컴백이 많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실적 상향의 모멘텀이 있다라는 거고요. 신인으로는 올해 가장 많은 신인이 데뷔할 것이고 이것은 내년에도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밸류는 지금 저점이다라는 목소리죠. 그래서 탑픽으로는 하이브, JYP 엔터를 꼽기도 했습니다. 가로 안에가 목표가니까요. 참고로 하시죠. 일정입니다. 이번 주는 3분기 말 배당 기준일 그리고 내일 배당 낙일이라는 거 염두에 두고 대응하시고요. 한중일 외교 고위급 회의나 방한 외래 관광객 통계 등 중국 관련한 모멘텀 이슈 살짝 있습니다. 잠시 후에 수정 앵커가 중국 이슈 자세하게 브리핑 도와줄 거고요. 화요일 내일이면 이제 두산 로보틱스에 돈 들어갔던 거 납입 환불일입니다. 이 부분이 수급적으로 좀 힘을 보태줄지 지켜보시고요. AI 이슈도 하나 있죠. 그리고 나서는 밀리의 서재가 신규 상장하는 게 수요일, 그 다음 날부터는 이제 추석 연휴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쉬는 사이에 마이크론, 나이키 등의 실적 내놓을 거고요. PC 물가 데이터 나올 거고요. 테슬라 AI 데이가 있겠습니다. 갑자기 연휴 기간 동안 이런 거 체크하느라 바빠질 저희 팀을 생각하니까 살짝 걱정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10월에 일정인데요. 10월에는 로봇 이슈가 꽤 있네요. 두산 로보틱스 상장도 예정되어 있고 10월 5일입니다. 삼성 시스템 데이도 있는데 이때도 로봇 이슈가 당연 부각되겠죠. 그리고 경제로는 IMF 경제 전망 나올 거고요. 항저우 아시안게임 10월 8일까지 진행이죠. 반도체는 삼성전자 실적 있을 거고 섹터별로 각 이슈들 들어가 있으니까요.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위성 스타링크 국내 출시 이야기 있는데 이 머스크가 위성에 대한 판을 계속 키우고 있죠. 스타링크 활성 사용자 수가 2021년 2월에는 10,000명이었는데 지금 200만 명까지 늘어났다라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러면 스타링크 추산으로는 이것만으로 매출이 4조 정도 나고 있다라고 하니까 이 위성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온다라는 점 체크하시죠. 비슷한 뉴스로는 조비 에비에이션과 SKT가 또 협업한다라는 이야기가 한 번 더 강조됐고요. 인피니온이 차 반도체에 10조 투자한다라는 얘기 혹은 현대모비스가 생산 능력을 더 키운다라는 얘기 등이 관련 종목군들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이제 섹터로 들어갑니다. 이번 주도 그렇고 이제 중국 연휴 앞두고 있으니까 괜히 소비주들 기대감이 있네요. 네, 맞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미리 중국 소비주 한 번 또 시세가 반짝 나왔기 때문에 다뤄드렸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연휴를 앞두고 중국 소비주에 좀 집중하자 이러한 내용들이 나와서요. 한 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긴 연휴가 다가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도 마찬가지인데요. 중국의 국경절, 준추절 연휴가 있기 때문에 이 8일간의 황금 연휴 때문에 앞으로 소비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항공업계에서도 중국인 관광객들이 대거 오기 때문에 이에 맞춰서 증편을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코로나19 이전 동기 대비해서 중국에서는 연휴 기간 동안에 이 국내 인기 호텔 예약이 크게 늘어난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저우 아시안 게임도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기대감도 있을 거고요. 또 최근에 중국에서는 계속해서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중국인들이 이제는 좀 지갑을 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얘기 드렸던 내용이고요. 일단은 지금 시장 자체가 워낙에 어렵습니다. 연준의 매파 발언이 지난 한 주를 시장을 좀 짓누르는 요소가 됐을 거고요. 그리고 주도주가 사라진 상황에서 지수는 하락했고 방향성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추석 연휴 휴장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주 정말 유난히 짧은 한 주를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 그 대응에 대해서 많이 고민되실 텐데요. 이럴 때 앞서 얘기 드렸듯이 이 중국인 관광객들이 대거 들어올 것으로 보이는 만큼 증권가에서는 중국 소비주가 하나의 대안주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 본격적인 반등을 모색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될 텐데요. 특히나 중국의 연휴는 해외여행의 성수기이기 때문에 면세점이나 카지노 업종에 주목하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대신증권에서도 중국 소비주의 상방 압력이 높아질 것인데 화장품부터 소매 유통 그리고 카지노, 레저, 호텔 업종까지 밸류 매력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의 한국 단체 관광이 재개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8월에 한중 항공 노선의 이용객 수는 93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그런 이제 수치를 정확하게 본다면 이 2016년에 사드 보복 이후에 45%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2022년 8월 대비해서는 20% 이상, 20배 이상 늘어난 것을 체크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GDP 대비해서 저축률 1위입니다. 다른 나라 대비해서요. 그러다 보니까 리오프닝에 따라서 이제 보복 소비를 활발하게 할 것이다라는 부분까지 체크해 볼 수가 있겠고 중국 내에서 그동안 정말 인기가 많았던 여행지는 바로 일본이었는데요. 아무래도 일본 쪽에서 오염수 방출 이후에 중국에서 이제 반일 감정에 대해서 그 부분이 부각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이 이제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장 넘겨보겠습니다. 중국의 국경절 연휴에 관광객들이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이다. 하루 1억 명이 전망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국경절 연휴 기간에 국내선 운항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2019년 대비해서 5% 정도 늘어난 15,500편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승객 같은 경우에도 이때보다 20% 정도 늘어난 1,536만 2천 명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경절 연휴에 특별 수송기간 열차표를 봤을 때도요. 13일부터 20일 기준으로 1억 5만 장을 돌파했다라고 하니까 정말 얼마나 많은 요커들이 움직일 것인지 그 부분도 예상할 수가 있겠죠. 그러한 기대감이 결국에는 모두 다 소비 쪽으로 연결이 될 텐데요. 그 상황에서 이제 한국과 중국 간의 관계 개선에 대해서 어느 정도 물꼬를 틀 수 있는 그러한 기사가 전해졌습니다. 이 항저우에서 이제 한국과 중국 각각 이제 고위급 그 임원들이 22분간의 회담을 가졌는데요. 과연 어떤 얘기가 나왔을까요? 중국의 언론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멀리서 벗이 찾아왔다. 한국을 가리키는 말이 되겠죠. 한덕수 국무총리가 한중일 정상회의의 조속한 개최를 희망한다라는 좀 희망적인 관계 개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시진핑 주석이 한국과 중국은 가까운 이웃이자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협력 동반자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나 올해는 양국이 새로운 30년을 시작하는 특별한 해인 만큼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안부를 전해달라 이러한 얘기도 밝히기도 했죠. 이미 지난 7일에 윤석열 대통령과 중국의 리창 총리, 그러니까 2인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들이 한번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쪽에서 회담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순차적인 뭔가 협력에 대한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엿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국가안보실장은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시진핑의 방한이 올해 중에 가능성이 있긴 한데 일단은 내년을 좀 기대해보자라는 이야기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우선 지금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건 한중일 정상회의가 연말쯤에 유력하다. 그리고 한중 정상회담 그 이후에 시진핑 방한까지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된다면 중국 소비주들이 다시 한번 좀 부각받을 수가 있겠죠. 지난주에도 이쪽에서 시세가 좀 나왔었기 때문에 한번 다뤄드렸었는데요. 한 주간의 흐름을 보니까 사실 좋지는 않았습니다. 거의 좀 크게 밀린 쪽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행이나 면세점, 카지노, 그리고 밥솥, 화장품 등등에서 뚜렷하게 지금 빨간불을 켜고 있는 종목들 찾기가 좀 힘든데요. 롯데 관광개발이 그나마 5% 가까이 주간으로 올랐고요. 이 밥솥 관련해서 PM풍년이 33%나 오르는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이외에도 클리오라던가 실리콘2 같은 경우에 상승세를 나타냈지만 대표적인 화장품 관련주들 정말 많이 밀렸었거든요. 한 주간으로 봤을 때요. 그러다 보니까 연휴를 앞둔 지금 이 시점에서 증권가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관련주들 한번 담아보는 건 어떨까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도 지난주에 다뤄드렸던 내용인데요. 아무래도 대표적인 리오프닝주 중에서 화장품 업종 굉장히 증권가에서 주목하고 있죠. 한국투자에서는 지금 이 한국의 화장품들이 미국에서도 인기가 높고 중국을 대체할 새로운 기회로 여겨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특히나 많은 화장품 중에서도 스킨케어 제품들이 굉장히 인기를 받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마존 중심으로 해서 한국의 인디나 중저가 브랜드들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앞서 보셨듯이 주간으로 16%가량 올랐던 유통기업이죠. 이 실리콘2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지금 아마존에서 화장품의 판매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잘하는 기업들을 보자라는 게 증권가의 의견입니다. 한국 화장품의 인기, 유럽이나 여러 나라에서 새로운 성장의 그 기회를 마련하고 있는 쪽을 체크해보자. 그래서 실리콘2 같은 기업은 주가가 낮아졌을 때 매수 기회로 활용하자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또 지난주에 나온 보고서고 지금 주간으로는 16%가량 올랐기 때문에 실리콘2에 대해서도 매수 타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클리오에 대해서도 이 지난주 8%는 빼면 좋을 것 같고요. 클리오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 나라에서 클리오를 워낙에 좋아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긍정적인 리포트들이 나왔었고요. 이 부분도 지난주에 체크해봤던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테마주에서 한번 좀 기회를 찾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 이번 주입니다. 워낙에 중국 소비주는 테마주 성격 때문에 많이 올랐었는데요. 이번에는 한번 정말 이쪽에서 기회를 잘 노려서 접근할 만한 종목이 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중국 소비주 어떻게 흘러갈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잠시 후에 전략 챙겨가도록 할게요. 자, 아이폰에 대한 얘기가 또 계속해서 뉴스로 나오네요. 중국에서 애국 소비를 계속 권장하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폰 사겠다라고 줄을 엄청 선다라는 뉴스 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7년여 만에 아이폰 수요가 최고를 기록했다라는 등요. 그래서 LG 디스플레이, LG 이노텍 이런 아이폰 밸류체인 주목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도 흘러 나오는데 또 반대로 지금 애플 가격이 동결되는 방침이기 때문에 부품사들 그래서 영 힘 못 쓰고 있다라는 지적도 있죠. 그리고 거밍치 자칭 타칭 아이폰 전문가로 여겨지는데 아이폰 15 프로 맥스는 판매 호조인데 아이폰 15나 프로는 기대 이하다. 지금 가격을 낮추지 않는다면 오더컷에 대한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다라고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대와 불안이 지금 같이 섞이고 있는데 일단 아이폰 관련한 종목들이 시세는 못 받고 있거든요. 어떤 대응을 해야 될지 궁금해집니다. 그래도 LG 디스플레이는 좀 따로 봐야 될까요? LG 디스플레이는 지난 금요일에 비교적 괜찮은 시세를 내기도 했고요. KB에서 이제 터널의 끝자락이다, 실적 좋아질 거다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아이폰 15 프로 맥스 OLED 출하가 증가한 영향, 혹은 삼성전자 주문이 늘고 있고 신규 고객사가 확보되면서 차량용 OLED 쪽도 파이가 커지고 있다. 그래서 2년 만에 흑자 전환이 추정된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목표가 2만 원 제시하기도 했는데 LG 디스플레이 뉴스도 때마침 나오기도 하고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궁금합니다. 아이폰 관련주와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전략 챙겨가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시장에 대한 전략 유창희 본부장님과 이어갑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월화수하고 쉰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쉽게 생각하기로는 뭔가 대응이 좀 애매한 시기입니다라는 느낌도 있는데요. 어찌됐건 지난주에 너무나 부침이 컸던 네. 김 매장입니다. 오늘 어떤 대응 예상하고 계십니까? 뭐 지난주 FOMC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전 세계가 한 방 먹은 상황이었죠. 네. 그래서 뭐 저도 수급이 좀 외국인이 좀 선물 그 변화가 좀 제한적인, 그러니까 지난주에 선물 매수를 많이 했는데 이게 매도가 많이 안 나온다라면 오히려 FOMC 전후로 해서 매수를 해볼 수 있지 않겠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외국인들이 지난주 월요일부터 뭐 무차별적인 매도가 나오면서 일단은 FOMC에 대해서 조금은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그걸 많이 좀 하게 됐었죠. 결국엔 이제 좀 하락을 보여줬는데 저는 종목별로 본다라면 좀 많이 싸지고 있는 종목군이 좀 있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싸지고 있다는 개념이 이게 앞으로 계속 올라간다는 생각이 아니라 단기적으로는 조금 많이 좀 하락한 종목군들이 좀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흐름을 좀 보시면서 저는 내일하고 모레 정도 좀 주식을 좀 담을 수 있지 않을까. 만약에 이제 주식을 좀 분할을 잡는 매수를 하신다라면 내일 일단 흐름을 좀 보면서 1차 매수를 하시고 네. 수요일에 조금 흐름을 좀 보면서 조금 많은 매수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나 다음 주 수요일이죠. 수요일에 개정하면서 대응하셔도 충분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많이 고민한 게 그거예요. 뭐 로봇이나 HBM 이런 쪽에서 단기 낙폭이 컸던 종목들 쪽을 선택해서 단기 반등을 노릴 것인가, 네. 아니면 좀 저평가 대형주들을 모아가는 전략을 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는데 대표님은 어느 쪽으로 보시나요? 물론 이제 근데 저는 예를 들어서 로봇 낙폭 가대인가? 전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종목을 많이 매수하신다라면 예를 들어서 추세가 이렇게 살아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지난주 한 수요일, 수목, 금 혹은 이번 주까지, 그러니까 지난주 수요일까지는 추세가 전혀 문제가 없었던 기업이 급락이 나온 기업을 매수하는 게 맞는 것이지, 뭐 한 9월 초부터 혹은 9월 중순 이후부터 먼저 망가진 종목을 낙폭가들을 매수하기에는 그거의 기준이 다르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좀 이미 한 9월 초부터 바닥을 다지고 있는 기업들, 예를 들어서 뭐 LS 일렉트릭 같은, 네. 다른 그 전력 인프라 관련 종목군도 올라갈 때 이 기업은 못 올라가 바닥을 다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이런 기업들이 좀 가격적인 메리트가 나올 수도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 최근 미리 먼저 빠진 종목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부터 좀 하락한 종목군들이 추가적인 하락이 급락이 나온다라면 그런 기업들이 오히려 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참고해서 투자 전략 짜보시고요. 또 하나 좀 단기간에 많이 빠진 종목이 엔터 쪽이에요. 네. YG 불확실성도 있었고, 뭐 올랐던 것에 대한 불안, 뭐 혹은 실적에 대한 실망 등등이 영향을 줬었습니다. 엔터주에 대해서 하나증권에서 지금 비중 늘려야 돼라는 의견이 나왔어요. 네. 동의하십니까? 저는 뭐 하이브하고 JYP는 조금은 아직까지 중립적인 시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YG 엔터테인먼트도 이게 확정인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거의 확정인 것처럼 나오고 있죠. 블랙핑크 거의 재계약이 실패한 거나 마찬가지로 아예 완전 실패한 거죠. 그런 부분들 본다라면 단번에 주가가 반등하기에는 4분기 실적을 좀 확인하고자 하는 심리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반대로 이제 SN 같은 경우는 조정 시에 매수 관점을 볼 수 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러 노이즈가 이미 상반기에 해소가 된 부분들이고 주요 아티스트들이 국내라든지 북미 시장의 활동이 늘어나고 있다는 걸 본다라면 SM은 저는 상당히 좀 좋게 보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네. 뭐 내년 1분기까지 해서 한 20만 원 정도까지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SM이 어느덧 13만 원이군요. 네, 생각보다 다른 엔터사들 대비해서 견조했고 추가적으로 더 관심 둘만 하다라고 엔터주 내에서는 SM을 좀 콕 집어서 얘기해 주셨으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제 섹터 질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앞서 수정 앵커 브리핑 해주셨지만 중국 소비에 대한 모멘텀을 가질 만한 뉴스가 이제 주말 사이에 꽤 많이 흘러나왔습니다. 뭐 그도 그럴 게 이런 긴 연휴가 있다 보니까요. 그쵸. 어느 쪽으로 집중하면 좋을까요? 뭐 결국에는 뭐 카지노라든지 카지노. 그리고 소비 관련된 종목군들 받는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번에 이제 뭐
연휴 기간에 아마 국내에 많이들 오실 거예요.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그 황금절 그 연휴 기간에 그 한 90% 그 호텔 점유율을 차지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호텔 점유율은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국경절 중국인이 한 2,100만 명 항공기를 이용할 전망이고 이거 다 우리나라 온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내부에서 이용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히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도 높다. 특히 반일 감정이 쉽게 해소가 되지 않는다라면 우리나라의 여행 수요가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최근에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중국 계속 경기 부양을 하면서 경기 지표가 이게 지수적 반등이든 약간 좀 개선되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소비 심리도 좀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찌됐든 증시 모멘텀을 본다라면 확실한 모멘텀, 물론 이제 추석 연휴 지나고 나서의 모멘텀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 추석 연휴, 긴 연휴에 대한 어떤 모멘텀은 살아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번 주 주말이나 다음 주 월화 되면 이제 중국 관광객이 얼마나 왔다 이런 뉴스 계속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주말에 뉴스 보시면 중국 관광객이 많이 온다 이런 맞아요. 뉴스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본다라면 주가는 아직 반응을 못한 것 같아요. 지난주에 가려다가 FOMC 영향을 좀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FNF 계속 저는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롯데관광개발 뭐 GKL도 그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는 제주도는 무비자 30일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계속 주목해볼 만하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롯데 관광개발과 함께 FNF 얘기해 주셨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미용 기기 쪽 있잖아요. 네. 비율이라던가 이런 쪽이 지난 금요일 시세가 괜찮았어요. 네. 의료관광 얘기가 나왔기 때문인데 이쪽에서는 보시는 종목 있으세요? 뭐 미용 의료기기는 그전에도 계속 말씀드려왔었기 때문에 JC케미칼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계속 좋게 보고 있고요. 휴메딕스 같은 기업들. 그리고 인터로저 같은 경우도 이 컬러 렌즈라든지 이런 렌즈 수요가 좋을 수 있지 않을까. 많이 좀 매출이 나올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다만 저는 화장품을 조금 보수적으로 보는 게 지난주 화장품주들이 많이 하락했었던 이유가 미국 관련해가지고 이제 소비 위축. 10월 달부터 학자금 대출 상환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좀 그게 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얘기도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같이 좀 묶어서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또 예전처럼 화장품을 과연 많이 사갈까 여부도 한 번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비 쪽과 미용 기기 쪽에 대해서는 그래도 긍정의 시각을 주셨는데 화장품에 대해서는 조금의 의심을 던져주셨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자, 디스플레이 OLED 이쪽 한번 가볼게요. 일단 아이폰 이슈가 있다 보니까 큰 덩어리로 봤을 때는요. 이런 쪽도 궁금해지는데 OLED 관련한 종목들도 관심권역에 넣어도 될지. 일단 LG 디스플레이는 금요일에 반등을 했거든요. 네.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도 그리고 해외 기업 모두 OLED 전환을 상당히 좀 빠르게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중소형 OLED 패널은 거의 꽉 잡고 있는 상황에서 중대형으로 좀 변화를 계속 주고 있고 LG전자 같은 경우도 중대형에서 약간 중소형으로 조금 변화를 좀 주려고 하고 있는데 올해까지는 조금 공급 과잉 이슈가 좀 있을 수 있겠지만 내년부터는 좀 성장세로 좀 전환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어떤 기대감들이 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애플이죠. 우리 연초에도 이런 주제로 몇 번 말씀드렸는데 태블릿 PC 관련해서 OLED 패널이 올해 이제 적용이 되면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좀 많이 적용이 된다고 하죠. 그러면 중대형 시장이 상당히 커질 수 있고 또 노트북 같은 경우도 최근에 보면은 OLED 관련된 그 패널이 적용된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13인치 정도 선에서 나왔다라면 요즘은 17인치에서도 OLED 패널 적용되는 제품들이 상당히 좀 인기를 끌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그 모니터 같은 경우도 이쪽으로 좀 전환을 계속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내년에는 조금은 더 개선될 여지가 있지 않겠냐 어떤 기대감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IT 기기 쪽에 대한 어떤 OLED 패널 전환도 중요하지만 자동차 쪽에 대한 어떤 디스플레이
네. 자동차는 정말 OLED 적용을 많이 시킬 수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가격에 대한 어떤 전가 부담감이 적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본다면 전장 시장이 계속 확대되는 부분들, 그리고 전장에서 디스플레이가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도 본다면 전 내년에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데, 다만 기업들의 흐름을 보면 최근 주가 조정세가 나오다 보니까 네. 덕산 네오룩스 정도만 좀 추세가 좀 살아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나머지는 좀 저점을 조금 더 확인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차량용 디스플레이 시장의 성장에 초점을 맞춰서 좀 눈여겨볼 종목으로 지금 자리도 그래도 지켜내고 있는 종목 덕산 네오룩스 얘기해 주셨습니다. 다른 종목에 대해서는 일단은 좀 관망으로 답변 주셨네요. 이제 본부장님의 픽을 보겠습니다. 미국의 파업과 신차 휴가, 자동차가 하반기 주인공이 될 것인가? 라는 타이틀인데 자동차 내에서 어떤 쪽 보시는 거예요? 저는 일단은 내연기관 쪽에서 완성차라든지 좀 관련된 부품사들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미국 파업이 계속 좀 길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죠. 네. 계속 쥐락펴락하고 있어요. 우호적인 좀 회사는 확대를 안 하고, 좀 비우호적인 회사는 좀 확전을 좀 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들. 코드만 좀 그쵸. 우호적이다 보니까 네. 주가가 그래도 버텼더라고요. 네. 근데 그러면서 이제 계속 좀 협상 네. 우위를 좀 차지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파업이 길어질수록 아무래도 이제 차량 공급이 좀 줄어들게 되면 현대기아의 차량 공급은 좀 더 수월해질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여전히 SUV라든지 프리미엄 차량에 대한 어떤 판매는 계속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도 현대 매장을 한번 가봤는데, 뭐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좀 모델별로 다르지만 뭐 어떤 거는 4개월, 긴 거는 한 8개월 기다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다라면 이 마진이 좋은 차량들의 판매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 부분은 너무 걱정할 필요 없고, 실적 피크 우려감들이 나왔습니다만은 과연 실적 피크가 될까? 전 실적 피크 가능성 제한적이다. 왜 그러냐면 수출 동향 보면 이제 좀 지나면 9월달 나오겠습니다만은 7월달, 8월달 유일하게 수출이 잘 되고 있는 게 자동차 조선 쪽밖에 없어요. 그럼 그런 걸 본다라면은 실적 피크가 과연 맞는 네. 것인가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전기차에 대한 어떤 성장 둔화는 지금 그때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전기차가 지금 이미 이제 꽤 출시된 지 오래된 모델들이에요. 그러면 판매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하지만 신차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그리고 내후년에 대한 어떤 흐름들 보신다라면 현대 기아가 좀 시장을 계속 우위를 점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전 현대차라든지 SL 같은 경우, SL은 뭐 전기차 영향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네. 충분히 좀 떨어진다라면 매수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SL 쪽으로 조금 줄여주셨네요. 자리도 괜찮은지 지켜보면서 저희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유창희 본부장님과 시장에 대한 전략 챙겨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